안녕하세요. 한희수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설명에 교육학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교육학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한희수 교육학이니까 한희수 교육학 커리큘럼은 어떻게 될까?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시험에 대해서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 시험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그리고 몇 점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거의 11개월 정도 공부를 하잖아요. 11개월이라는 정확하게는 10개월 반 정도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할 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한 부분이죠. 어떻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시기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데 그때 공부했었던 방법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올바른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은 우리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사실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거실에서 TV 보시다가도 볼륨 줄여주고 공부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공부만 해. 그리고 가능한 이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공부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직장 다니신 선생님들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거나 기간제 준비하면서 병행하면서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 낳고 육아랑 이제 공부를 같이 병행하신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올인하는 선생님도 있죠. 저는 이번에 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에는 임용시험만 올인하려고요 라고 얘기하신 선생님들 만나면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되게 흔치 않은 좋은 행운이고 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제가 효율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제 임용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이 뭐죠? 들어간 시간 대비 효과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시간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 너? 난 하루에 4시간, 난 5시간, 난 8시간 공부했는데 이건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책을 펼쳐놓고 내가 1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책을 한 장도 못 넘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2페이지, 3페이지 이것밖에 못 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공부 양을 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은 뭘로 공부 양을 정해야 되냐? 범위. 시간당 범위로 공부 양을 정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에 교재를 30페이지를 읽겠어. 아니면 내가 1시간 동안 이 부분을 다 끝내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루에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해야지 내가 몇 시간 공부했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나 아는 단어죠. 메타인지.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주요 개념이죠. 시험 답으로도 몇 번 나왔었어요. 굳이 교육학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메타인지라는 단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메타인지가 뭐죠? 메타, 상위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인지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고예요. 이거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인지적 영역. 사고, 지각, 기억 이런 것들, 생각이랑 관련된 게 인지예요. 그러면은 내 사고, 생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나?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서 또 다른 내가. 나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내가 느슨해진 것 같은데? 혹은 이 환경이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재 내용에 매몰돼가지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효과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용시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임용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 일단 합격을 해야 2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 시험장에 딱 가면은 총 3교시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1교시는 교육학, 2, 3교시는 전공시험을 보게 됐는데 교육학 시험은 9시에서 10시 60분 동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60분 동안 정해진 답안을 다 풀고 제출을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차에서는 뭐 지도안 작성하고 수업 실현하고 면접 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죠. 한국사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날 때 가능하면 상반기에 꼭 따두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시험을 못 보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하반기 다 돼가지고 이걸 안 따고 있다가 이제 급하게 땄는데 원서 쓸 때까지 원서 적어서 내야 되는데 원서 쓸 때까지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초조해하고 이런 선생님도 있거든요. 매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 날 때 상반기에 항상 꼭 따두셔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꼭 따두셔야 되고 요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저도 이거 땄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보려면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공부하는데 얼마 걸려요? 이거 얘기하려고 몇 년 전에 땄었는데 보통 한 길면 2주? 그러니까 막 올인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도 길면 2주? 좀 빠르게 좀 공부를 덜 하고 시험 본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면은 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따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이제 논술문을 쓰는 거예요. 하나의 논술문을 60분 동안 쓰는 건데, 그럼 논술문이라는 거는 뭐냐? 논술문이라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서론이, 한 단락. 결론이 한 단락. 그리고 본론은 4단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총 몇 개의 단락을 쓰고 오면 되느냐? 6개의 단락을 쓰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60분 동안. 그리고 배점은 20점이에요. 그런데 20점의 내용이 그 배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논술의 내용이 총 15점이고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 5점입니다. 그럼 논술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안을 작성해서 따야 되는 점수는 15점이에요. 그러니까 20점 만점인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서 따야 되는 점수는 15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점은 뭐냐면 큰 실수만 안 하면 그냥 주는 점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수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의외로 부주의하게 써가지고 여기서 점수 감점되는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감점되면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이건 다 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점은 어디서 주나요? 자, 논술의 내용과 주제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에서 3점. 그럼 논리적 형식이라는 건 뭐예요? 서론, 본론, 결론. 요거 맞춰서 썼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쓰고 이 사람이 이 형식에 맞춰 썼구나. 그러면 오케이. 가끔 가다가 이제 서론 안 쓰고 바로 본론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감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의 내용과 주제의 연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제의 연계.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60분 동안 논술문을 왜 쓰겠어요? 답안 쓰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뭐냐면 논술문이에요. 그럼 원래 논술문이라는 건 뭐냐면 주제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쓰는 게 원래 논술문의 취지인 거잖아요. 주제에 대한 논지를 밝히는 게 논술문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문제에서 주어져요. 이 주제가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 서론에도 나타나야 되고 본론에도 나타나야 되고 결론에도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론에서도 나 이제부터 주제에 대해서 쓸 거야 라고 해서 주제를 언급해 줘야 되고 결론에서는 나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 썼어 라는 걸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론에서도 중간중간 4개의 단락에 내가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있어요 라는 것을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써줘야 감점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의 적절성이라는 거는 이 점이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구어체를 쓴다던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할 때 쓰는 표현 같은 걸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은어라던가 비속어 같은 걸 쓴다던가 아니면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걸 틀린다던가 그럴 때 이제 감점이 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특히 뭐 띄어쓰기랑 맞춤법이 그렇다고 해서 막 요거 하나 틀렸으니까 감점 막 이렇게 감점을 막 크게 막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 이 사람 띄어쓰기 왜 이렇게 다 틀려? 아니면 맞춤법 왜 이렇게 다 틀려? 기본적으로 교사가 될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겠는데 라고 판단되면 감점이 될 수 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된다?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6학년도 지난 11월에 있었던 시험이죠. 기출문제 문제만 잠깐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써야 되는 부분이 요거예요. 총 15점이죠. 요렇게 문제가 실제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4단락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4문항이에요. 4점, 3점, 4점, 4점. 그래서 4, 3, 4, 4 해서 15점 이렇게 배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4문항인데 실제로 배점은 1점 단위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 문항 하나도 쪼개면 1점 단위로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 1과 관련하여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한 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1점이에요.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 한 가지 1점. 강령의 의미 한 가지 1점. 참여자의 바람직한 자세 한 가지 1점. 이렇게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원 방안 2가지 그러면 이건 몇 점이겠어요? 1점, 1점. 그래서 2점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답안의 개수는 몇 개다? 15개. 그런데 크게 영역별로 나누면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제 과목은 뭐냐? 출제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학 개론, 철학 및 교육사, 과정, 평가, 방법 및 공학, 심리, 사회, 행정, 그리고 생활진호 및 상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목 구분은 이제 이게 시험 공고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과목 구분 같은 경우는 교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제 교재에서는 철학하고 교육사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 수는 조금 이게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9과목이잖아요. 이 9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시험에 나오는 과목은 정해져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렇게 4과목입니다. 교육 과정, 평가, 방법 및 공학, 그리고 행정. 이렇게 4과목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번에도 그랬고. 그리고 밑에 회색으로 이렇게 심리, 이렇게 그림자처럼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심리는 이 4과목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는 조금 낮지만 그 다음으로 뭘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심리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과목 중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된 과목이 있거든요. 행정입니다.
교육행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걸 우선순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과목 중에서 요 어떤 거 하나가 빠지고 심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빅5라고 부르는데 요 주요 영역들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과목, 철학, 뭐 교육사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왜 시험 과목이에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렇진 않아요. 출제가 한 번도 안 낸 건 아니에요. 출제가 한 번도 안 낸 과목은 철학에서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 초창기 때 출제가 됐었고 생활진호 및 상담이나 교육사회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혹은 처음 논술형으로 바뀌었을 때는 시험이 2번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추가 시험이라고 해서 일부 과목만 주로 비교과, 뭐 상담이라던가 영양이라던가 보건이라던가 이런 교과목들 추가 시험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뭐 그럴 때 이제 출제가 됐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4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올 거냐? 요거는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들을 뭐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다면 상반기 때는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반기 때 가서 정말 시간이 없어. 교육학에서도 시간 자체가 없어. 그러면은 뭐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요거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있다.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이제 출제의 큰 흐름은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돼요? 라고 했을 때 2가지 경향성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외워서 푸는 문제. 그리고 하나는 응용 활용 문제.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1, 2월 당장 다음 달에 기본 이론 강의를 개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이렇게 딱 보죠. 그러면 주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뭐 명칭, 개념, 뭐 장단점, 특징, 혹은 뭐 의 이런 것들도 뭐 지원 방안 이런 것들 나와 있긴 하지만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재를 보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암기. 그래서 암기하는 내용도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응용 활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사를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공부를 다 했는데 이 이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사가 됐을 때 알고 있는 내용들을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써먹을 수 있는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활용 문제에선 주로 지금까지의 기출을 좀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물어보느냐 보면 지도 방안.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할 거야? 혹은 올해도 나왔죠. 지원 방안. 뭐 학교 차원에서. 학교에서 뭘 지원해 줄 수 있지? 이런 걸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혹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시사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암기하고 응용 활용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옛날에는 객관식이었었거든요. 근데 2013년, 그러니까 2014학년도부터 이제 논술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주로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 그냥 암기하는 내용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쭉 암기 내용만 계속 출제가 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응용 활용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응용 활용 문제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재작년 이때쯤부터 어떤 한 2, 3년쯤 전부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냐면 외운 거 안 나오는데 어차피 외운 거 나오지도 않고 적당히 이제 비벼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교육학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출시자들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한 작년쯤부터 암기 문제가 다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암기도 해야 되고 응용 활용 문제도 다 챙겨야 된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출에서 암기 문제랑 뭐 응용 활용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좀 보면 암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특징.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 강령의 의미라는 거는 개념 묻는 거예요. 강령이 뭐냐? 암기에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수의 의미. 이것도 개념이죠. 그 다음에 명칭. 이런 것들이 암기 문제라면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런 것들은 응용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 저희는 공부 다 했었거든요. 암기했었던 내용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응용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자세라던가, 그 다음에 교사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응용 활용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이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암기 문제랑 응용 활용 문제가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요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응용 활용 문제도 결국에는 암기를 잘 해야 응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재시문 분석 능력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문두가 있고요. 이제 주제 알려주고 구성 요소 알려주는 문두가 있고 제시문이 있어요. 뭐 대화 형식이라던가 교사의 성취할 일지라던가 이런 제시문이 있고 그 뒤에 아까 봤었던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문제만 읽고 답을 쓰느냐 그게 아니라 제시문을 잘 읽어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냐면 첫 번째, 모르는 문제도 제시문을 분석하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라는 거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공부했다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이론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 안 한 거였어. 이런 이론이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시험에 25학년도 시험에 이제 행정에서 카츠의 지도성 이론이 출제가 돼서 발칵 뒤집혔었는데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그 문제는 출제자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모를 거라는 걸 알았어, 시험 보는 학생들이. 근데 제시문을 읽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점수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제시문을 잘 분석하면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면 그냥 못 푸는 문제였었는데 최근에는 내가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유추를 해서 어느 정도 답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더라.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암기 내용으로 답을 쓰더라도 제시문에서 그 범위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써. 이런 환경 안에서 이런 조건 안에서 써. 라고 문제가 제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시문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기출문제 있잖아요. 여기는 문제만 나와 있는데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 요 문제 있죠. 요거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해서 암기 문제라고 얘기했었는데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 우리 공부 교재에 다 나와 있거든요. 암기에 쓰는 거예요, 쭉. 근데 제시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라고 제시문에서 범위를 제한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주의 모형이잖아요. 자연주의 모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면은 이 자연주의라는 말에 부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제한했다. 그래야 점수를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점수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요 이론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처음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 나왔었던 이론은 다시 안 나올 거야 이런 기조가 강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나왔었던 이론에서 자꾸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육 과정에서 이번 시험에서도 워커 이론 예전에도 나왔었거든요. 타일러 이론 2번 나왔어요. 뭐 평가에서 내용 타당도 2번 나왔었고 형성평가, 중거참조평가 뭐 이런 부분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더 커진다? 기출 분석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나왔던 데서 또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 뭐 있지?
뭐지? 아, 출제자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출제를 하고 또 하는 거구나. 그럼 한번 나왔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15점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론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나머지 5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논술문을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요구했었던 부분, 주제가 잘 드러나게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그리고 띄어쓰기, 뭐 맞춤법 이런 것들을 맞춰서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형식이 몸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5점을 채우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느냐?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이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한 9월부터 시험 시간 6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60분 꽉 맞춰서 내가 논술문을 써버릇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문제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9월부터는 이제 시간을 재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첨삭하다 보면은 답안지에 선생님들이 가끔 요 위에다가 이제 시간을 써가지고 제출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48분 56초, 53분 몇 초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볼 때마다 잘하고 있군. 이렇게 뿌듯해하곤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논술문을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문 작성할 때 문제 푸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서론을 쓰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첫 문장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장만 어떻게 써도 뒤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가 계속 바뀌니까 시험마다. 문제에서 주제를 주는데 매번 주제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다 시간이 흘러가. 서론은 보통 3줄에서 5줄 정도 쓰는데 저는 항상 3줄만 쓰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첫 문장, 둘째 문장, 셋째 문장, 결론에서도 마지막 첫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거 생각하느라 시간이 다 지나간다.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아예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능 틀로. 고정 틀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나는 어떤 주제가 와서 쓰더라도 이걸로 딱딱 맞춰서 쓰겠어. 그럼 시간이 훨씬 줄어들겠죠. 문제 푸는데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특강을 할 예정이에요. 서론, 결론 쓰는 이제 어려움, 말끔히 이제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본론 작성할 때도 기계적으로 이제 틀을 맞춰가지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면 됩니다. 라는 거 따로 특강할 예정인데,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글을 잘 못 써가지고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곧 이제 가이드북 나올 건데 오늘 프린트로 받으셨잖아요. 그 가이드북에도 이제 Q&A로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과 선생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과라서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논술문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시험은 글 잘 쓰는 사람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문 쓰라고 해서 이 사람이 글을 막 나를 감동시켰어. 논지가 명확해. 이 사람 점수 잘 줄지. 이런 시험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채점해서 답안이 명확하게 써야 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맞게 채점하는 거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답이랑 관련이 없으면 채점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식만 맞춰서 쓰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 때 문제풀이 풀면 제가 모범 답안 같이 드릴 거거든요. 저도 모범 답안을 일부러 그 패턴에 맞춰서 써요. 그 패턴에 맞춰서 계속 그래서 한 몇 개 읽어보면 이 선생님 패턴 가지고 돌려서 쓰는데 주제만 바뀌는데 답만 바뀌는데 이게 딱 드러나게 쓰거든요. 그러면 저 선생님 글 쓸 줄 몰라가지고 맨날 똑같은 패턴을 쓰다 봐. 이게 아니라 그거 보고 이제 공통된 패턴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패턴에 맞춰서 그냥 돌려서 쓰기만 해요. 심지어 그거 곧 특강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맛보기로 이제 살짝만 말씀드리면 첫 문장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주제가 글마다 다른데요? 상관없어요. 다 돼요. 그리고 뒷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특히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주제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교육의 요구는 항상 바뀌니까 어느 주제에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더 그래 라고 연결 지으면 서로는 끝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요? 결론은 지금까지 주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뭐라는 주제에 대해서 구성요소, 문제에서 제공되거든요. 주제랑 구성요소는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여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까지 뭐뭐라는 주제에 대해서 교육행정, 교육과정, 평가, 교사학습 및 교육공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론도 정해진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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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3점 위치는 바뀔 수 있지만 이렇게 점수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게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인데 요 한 단락 안에서 내용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4점 가지고 답을 4개를 찾아야 되는데 2점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 그러면 한 단락으로 이어서 써야 되는데 내용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쓰지?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한 편. 요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편. 그러면 내용이 바뀌었어. 그리고 2가지를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써요? 첫째, 수고. 둘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해진 패턴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특강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알았어요. 시험에 대해서는. 그러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해, 인출, 응용, 활용입니다. 이건 어떤 과목이든 어떤 시험이든 영원히 변치 않는 망고의 진리다. 이해, 인출, 응용, 활용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1월에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럼 이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해라는 건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재생은 안 되는데 재인은 되는 거예요. 재생은 뭐야? 재인은 뭐야? 이거 교육학에서 교육학 공부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주관식이에요. 재인이라는 거는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육학에. 그러면 근접발달 영역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힘들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재생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 내가 아직은. 근데 다음 중에서 근접발달 영역 설명에 맞는 건 뭐가 있을까? 이거 보면 내가 찾을 수는 있겠어, 뭔지. 그럼 그게 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술술술술 답은 못하지만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이래서 그런 거지. 그래 맞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언제? 1, 2월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계속해서 교재를 읽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근데 우리 교재가 이제 대부분의 교육학 교재가 상하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페이지가 1000페이지 정도입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 읽기도 힘든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빨리요. 빨리 자주 읽어야 돼요. 아니 내용도 어려운데 어떻게 빨리 자주 읽어요. 이게 책장에 안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그냥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모르는 내용 투성이야. 이거 내가 다 외워서 밑줄 쳐서 이거 다 외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알고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 내용 다시 보죠. 한 2-3달 지나서 다시 보죠.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루에 50페이지면 50페이지 분량을 좀 많이 잡아요. 내가 공부할 때. 강의 듣고 나서 이제 분량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처음에 그냥 읽어. 넘겨서. 2번째 읽을 때는 모르는 부분 체크하면서 읽어. 그러면서 좀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점점 좀 줄어드는 거예요. 강의도 듣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고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좀 더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요거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학년도 기출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교육 내용 성장과 관련해서는 영교육 과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럼 우리 교재에 영교육 과정의 개념이 나와요.
그럼 아직 공부 안 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연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내용이 연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고학이라던가 이런 거 얼마나 가치 있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그래서 학생들이 못 배웠어. 그럼 그게 연교육과정인 거예요. 그건 다 외워서 알았어.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안 물어봐. 연교육과정의 개념을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보냐면 연교육과정이 교육 내용을 선정해주는 시사점을 써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막막해지는 거죠. 나는 연교육과정 개념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시사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이 연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사람이 아이즈너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연교육과정을 왜 주장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배울 만한 학생들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 왜 못 배운 내용 이걸 연교육과정 해서 주장을 했을까? 요걸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주장했겠어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 애들이 못 배우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꽤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 아이들이 못 배우고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뭐 해야 된다? 살펴봐야 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시사점이에요. 시사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시사점 나오면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사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교육과정 왜 알아야 돼요?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뭐예요? 그러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 애들이 못 배우고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교사들이 학교에서 살펴봐야 돼. 이게 시사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한 3월부터는 인출을 해야 돼요. 인출은 꺼내는 거죠. 입 밖으로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명칭, 개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이 순서대로 인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이 뭐예요? 명칭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가 뭔가요? 하면 지식의 구조란 뭐뭐입니다. 이게 개념이잖아요.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출할 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인출하는 방법. 네, 손과 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을 쓰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근데 우리가 주로 뭘 많이 쓰냐면 요걸 많이 써요. 손으로. 그래서 백지 쓰기라고 하잖아요. 백지 쓰기라고 해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얘랑 있을 때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부 핵심보다 효율성. 근데 뭐가 더 효과적이겠어요? 입이 더 효과적이에요. 손으로 쓰는 거요. 한 페이지 다 쓴 거 입으로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면 10분이면 끝나. 근데 우리가 대부분 독서실이나 이런 곳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손으로 쓰는 연습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손으로 쓰면 손도 아파요. 그죠? 나중에 손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손목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빨리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두 인출을 많이 추천드려요. 가능하면 말로 많이 연습하세요. 왜냐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손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두문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글자 따서 공부하는 거 있죠. 선생님들은 청킨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대정, 대세, 문단세, 예선, 연중, 인명선. 요게 이제 두문자법인데 교육학 공부도 그렇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설명드려요. 4대 인정관문, 자유관 뭐 이런 거 설명을 하는데 이건 언제 해야 되냐면 암기가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기억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이해도 안 했는데 암기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제 머리 글자만 따서 줄줄줄줄 외운다. 그러면 이제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참사가 일어나냐면 매년 특히 제일 많이 저는 참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요건데 이제 기본 이론 교재 중에 요 내용이 있어요. 교과 통합 운영의 원칙, 중요성, 일관성, 적합성의 원칙. 요거를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형성평가 문제에 내면 매주 쪽지 시험 문제에 내면 선생님들이 안 봐도 다 보여. 그리고 심지어 시험지에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면 중, 일, 적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 말을 붙이는 거야.
근데 중요성하고 일관성은 거의 다 맞아요. 근데 매년 뭘 보냐면 교육학의 적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매번 깨닫게 돼요. 적응성, 적시성, 적용성, 적으로 시작하는 오만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것만 외워서.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름이 적합성인지, 왜 일관성인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머리 글자만 따서 암기를 하니까 그런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글자 따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런 학습들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인출을 했으면 응용 활용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응용 활용 문제는 하반기에 문제풀이 하잖아요. 하반기에 모의고사 풀고 문제 계속 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응용 활용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 풀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적용도 결국에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작년 내용인데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타일러의 교육 목표 근거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 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화 쓰고 학습 심리학을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화 써라. 그래서 요거 때문에 도대체 사례랑 이유가 뭐야? 요렇게 이제 웅성웅성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교육 철학이랑 심리학을 왜 고려해야 되는가? 요게 기본 이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그러면 철학은 왜 이제 고려해야 되냐면요.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학은 학습 가능성.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 없는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되잖아요.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걸러내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가 너무 학생들 수준보다 높아서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면 목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는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걸 알고 있다면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례. 어떤 사례? 교육 철학, 교육 목표 설정한 사례. 그럼 어떤 사례를 쓰면 돼요? 가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설정한 사례. 이제 교육과 공부 본격적으로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치 있는 것들 정해져 있어요. 교육에서 추구하는 거, 전인 교육, 그렇죠?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긍정적 자아 개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정해져 있죠. 왜요? 왜 그걸로 설정해야 돼요? 교육적으로 가치 있으니까. 끝. 심리학. 그러면은 학습 가능성. 사례. 뭐예요? 진단평가 같은 거 해서 지금 학생 수준에 맞는가 점검한다. 그럼 되겠죠. 그럼 왜 학습 가능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어디 있다? 기본 개념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의, 지도, 방안, 사례, 이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응용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좀 타요. 사람을 좀 탄다는 게 뭐냐면 어떤 선생님은 응용 활용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응용 활용 문제를 되게 잘 푸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럼 그런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과 공부 안 해도 그냥 대충 비벼서 쓰면 막 17점 나오던데 이런 선생님이 있어. 근데 또 반면에 응용 활용 문제가 너무 어려운 선생님이 있어요. 주로 좀 약간 고지식하고 이제 하나밖에 모르고 약간 이렇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응용 활용 문제를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나는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이 사람마다 이제 약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합격하시는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게 안 되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진짜 성실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진짜 성실해가지고 교재 내용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교재에서 이제 암기 내용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점수가 막 18점, 19점 이런데 응용 활용 문제가 좀 많이 나온 회차다. 그럼 점수가 12점 막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와 상담해.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봅시다, 저렇게도 해봅시다 그랬는데 첫 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었어.
결국엔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거 엄청 힘들어했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그때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본인은 제가 낸 문제 중에서 응용 활용 문제가 있는 부분 있죠. 자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응용 활용 문제 오답 노트를 만들었대요. 그냥 오답 노트가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 문제만 나오면 다 틀려. 그러니까 응용 활용 문제만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따로 봤대요. 그러니까 좀 감이 잡히더래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답하는구나. 이게 패턴이 조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커리큘럼을 좀 볼게요. 이제 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1년 강의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이제 2달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1, 2월에 기본 이론, 그리고 3, 4월에 심화 이론, 5, 6월 기출 분석 이론 굳히기,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 9, 11월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둘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같은 교재 가지고 1, 2월에 공부하고 한 번에 다 기억할 수 없으니 3, 4월에 한 번 더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용이 약간 추가돼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1, 2월에는 한꺼번에 다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 2월에 공부 이 정도 하고 이제 한 번 봤으니 두 번째 볼 때는 프린트 자료로 나가서 조금 내용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인출 연습도 시키고 그런 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5, 6월 가면은 이제 기출 분석을 합니다. 논술형 기출 문제 한번 쭉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이론 정리를 웬만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구출을 통해서 이론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 문제를 풀죠. 모의고사 문제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면 영역별 문제풀이랑 실전 모의고사 차이가 뭐냐면 영역별 문제풀이는 모의고사가 영역별로 나오는 거예요. 심리 안에서 모의고사 문제 나오고 교육 과정에서 모의고사 나오고 평가에서 모의고사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역별로 연습을 한 다음에 전범위 섞어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이제 강의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느냐,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1, 2월의 목표는 무조건 이해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도 최대한 쉽게 해드릴 거예요. 저는 쉽게 설명한다 내가 내용을, 그거는 자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교육심리학의 학습 동기에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외워요. 귀인 이론. 귀인 이론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귀인 변경 프로그램. 그리고 귀인 이론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귀인의 인과적 체험. 달달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귀인 이론이 학습 동기에 해당하지? 왜 이름이 귀인 이론이지? 이런 거 설명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드립니다. 용어가 왜 그 의미인지, 왜 여기에 들어간지 그런 거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귀, 무슨 귀자냐면요. 귀 하면 뭐 생각나요? 한자예요? 귀신 귀자 아니에요? 귀가다 할 때 귀자예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린다, 돌아가다 할 때 귀자예요. 이는 뭐냐면 원인 인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인을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인 이론이에요. 사람들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원인을 항상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럼 난 역시 똑똑해. 이거 뭐예요? 원인을 돌린 거죠. 뭘로? 내 능력으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망쳤어. 그럼 뭐예요? 원인을 찾죠. 원인을 돌리죠. 뭘로? 내 노력으로. 운이 나빴네. 원인을 돌리죠. 뭘로? 운으로. 그래서 귀인 이론이에요. 그게 뭐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쉽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구조 파악이에요. 요거는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해야지 나중에 고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조도를 제공해 드릴 텐데 구조 파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재 보면 전체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의 틀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걸 초반에 열심히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이론인지를 몰라.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아는데 그게 누구의 이론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다 못 봐서.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범위가 많으니까 한 번 봐서는 알 수가 없겠죠.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고 집에서도 그 다음에 수업에서도 과제가 나가요. 매일 과제 나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쪽지 시험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풀고 계속 보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인출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내가 처음 초수예요. 그래서 하나도 몰라요. 그럼 명칭하고 개념부터 인출하셔야 되고 내가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좀 주요 내용을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수업 끝나면 직강은 좀 빨리 가셔야 돼요. 집에 빨리 안 가고 남아있으면 말 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간의 이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있고요. 이런 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는 잘 안 되겠지만 이런 연습을 3월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3, 4월부터는 요걸 좀 아셔야 돼요. 그 곡성에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1, 2월은 내가 내용을 처음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 그냥 다 봤어. 근데 3, 4월 되면 뭐가 조금 보여야 되냐면 요게 조금 보여야 돼요. 이게 좀 더 중요하구나. 요런 거 위주로 봐야 되는구나. 요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예요.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쿡 누가 찔러도 요거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요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요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론을 하반기에도 물론 정리를 할 거거든요. 7, 8월, 9, 11월에도 문제 풀고 나서 영역별로 이론 정리해요. 근데 그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이론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상반기에 공부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몰랐네. 내가 이 부분 놓쳤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채워나가는 거지. 내가 이론을 하반기 때 제대로 공부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좀 곤란해요. 하반기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언제 이제 이론 어느 정도 다 마무리해야 되냐면 5, 6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론은 파악해 둬야 한다. 그래서 이제 5,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내용을 해야지 내용이 컴팩트해지겠죠. 근데 요거를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키워드만 있으면 내용 다 오케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를 풀 때도 출제자들이 의도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이 내용 들어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지 맞다고 채점해주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논술문 어떻게 쓰느냐? 거기다 키워드를 넣고 뒤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마지막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론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화를 또 한번 해야죠. 구조화는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요쯤 되면 아파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길을 잃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심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있구나. 내가 교육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화 자료를 통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험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볼 거예요. 그래서 최근 흐름 그리고 반복체일 출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챙겨서 볼 거고 전체적인 논술형 시험은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26학년부터 역순으로 2014학년도까지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7, 8월이 되면은 이제 실전 감각을 길러야 됩니다. 실전 감각이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논술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만 쓰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읽고 답안 찾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 문제 풀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쭉 풀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부족한 영역이 따로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 시험 보면은 매번 이제 엑셀에다가 선생님들 점수를 다 기록해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보고 있어요. 선생님 성적 떨어졌네, 올랐네, 막 이런 거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쭉 정리해 놓은 걸 보다 보면 이렇게 점수가 쭉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 과정, 평가. 근데 갑자기 교수학습 및 교육공학에서 푹 꺼져. 점수가. 그럼 뭐예요? 이 부분을 내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취약 영역인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 자,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한이수의 빙의를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강사 입장에서 영역별로 문제를 낸다, 교육심리에서 문제를 낸다, 그럼 뭐 내겠어요?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법한 거. 이걸 내겠죠. 근데 내가 이 영역에서 자꾸 틀려.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영역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해야 됩니다. 하반기쯤 돼서 이제 한 7월이 지나고 8월이 돼서 논술문을 쭉 쓰다 보면 사람별로 이렇게 문제점이 각기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요. 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암기 문제에서 다 틀려. 그러니까 다 응용 문제는 오히려 잘 푸는데 암기 문제 명칭, 개념, 뭐 특장점 이런 거 쓰라고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론 공부가 부족하구나. 빨리 채워야지. 이론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응용 활용 문제만 나오면 다 틀려요. 암기 문제는 잘 맞추는데 응용 활용 문제는 다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책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시문 분석을 못 해가지고 많이 틀려요. 근데 사실 이건 어떤 문제가 많냐면 꼼꼼하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를 대충 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범위를 제한했는데 그냥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문제라고 그냥 다 안 쓰는 거예요. 제시문을 충분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요 원인을 빨리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첨삭을 하고 채점을 하다 보면은 사실 교육학 채점하다 보면 내는 사람은 계속 내.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거든요. 그러면 계속 내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패턴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 암기 문제에서 계속 틀리네. 응용 활용 문제만 나오면 다 틀리네. 그러면 이제 저도 피드백을 드려요. 개별적으로. 선생님, 뭐 암기 이론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교육 평가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피드백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7, 8월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9, 11월 되면은 진짜 시간 없어요. 왜 시간이 없냐면요. 전공 공부해야 되니까. 교육학은 몇 점? 20점. 전공은 80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상반기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차곡차곡 좀 쌓아왔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전공은 80점. 교육학은 20점. 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없어요. 전공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미리미리 공부하셔야 돼요. 자, 9, 10월에는 9, 10, 11월에는 뭐 하냐면 실전감각 기르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도 실전감각 기르기 얘기했잖아요. 요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논술문 작성 이제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요런 것들도 조금 이제 기르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는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 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원래는 제가 PPT 작성하면서 뭐라고 쓰려고 했냐면 문제 푸는 요령 요렇게 쓰려고 썼다가 지웠거든요.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만 하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 수업 풀다 보면은 이제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에서 공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장점, 단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 변형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면 장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필요성, 아니면 긍정적 영향. 그럼 장점이구나. 단점은요? 기대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주의사항, 고려사항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찾아야 되고 플러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수업 이제 9, 10월쯤 되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만능 키, 만능 답안, 치트키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두 개만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고등정식 능력이에요. 고등정신 기능 혹은 고등정신 능력 요게
두루두루 답으로 되게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점이라던가 뭐 효과라던가 이런 걸 물어보면요. 고등정신 능력, 함양 혹은 고등정신 기능 특정 이걸 답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에서 만약에 방법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면 체크리스트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비기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 내용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끌고 와서 여기도 적용시키고 여기도 적용시키고 여기도 적용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답을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을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보완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 또 이건 또 다른 게 이제 논술문을 계속 쓰다 보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계속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1부인데 10월이 됐는데도 논술문 작성법을 자꾸 틀려. 자꾸 틀려가지고 선생님 서론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니면 본론 쓸 때 줄 바꿔서 들여쓰기 해야 돼요. 이거 계속 남겨도 계속 틀린 선생님이 있고 혹은 논지에서 벗어나는 답을 자꾸 쓰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이 답변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근데 공부를 했으면 그 출제 의도를 찾을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상식선에서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논지에서 벗어나는 답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써도 되는 내용을 자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감점 돼요? 감점은 안 돼요. 그냥 단지 채점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들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이유가 있어 사실. 왜냐면 답을 모르니까. 문제 답은 모르겠는데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계속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있어요. 이 답은 모르지만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라는 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채점 안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을 쓰면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채점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시간이 부족한데 불필요한 내용을 채운다? 시간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피드백을 드린단 말이에요. 첨삭 통해서 피드백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틀려. 왜 자꾸 틀릴까요? 왜 교정이 안 될까요? 안 읽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첨삭을 해서 드리면 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네네 그리고 뭐만 보냐면 점수만 봐. 나 점수 올랐네, 떨어졌네 이것만 보고 첨삭 내용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이 안 돼요. 사실 점수는 중요하지가 않아. 아니 강사가 제가 출제위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낸 문제 점수가 뭐가 중요해요. 물론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높은 점수 받으신 선생님들이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 받는 확률이 높긴 해요. 근데 100%는 아니야. 모의고사 점수 봤을 때는 항상 막 13점, 14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서 18점, 19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1위 1비 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뭐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틀렸는지 이 선생님이 써줬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걸 고쳐야지. 이게 중요한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첨삭 내용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 높이기 또 나왔네요. 효율성 높이기라는 건 뭐냐면 이쯤 되면 자 첨성대 같은 걸 좀 의도를 한 거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실력을 계속 탑을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쯤 왔죠. 그러면은 탑을 거의 다 쌓는데 이 탑에 군데군데 구멍이 있어요. 여기 구멍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니까 나중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이론에서 알긴 하는데 요거는 몰라. 이 부분이 부족해.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돼요. 그 과정을 마무리 지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모르는 부분을 꾹꾹 채워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9, 10, 11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주의사항. 가능하면 상반기에 많은 분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이드북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서브노트 있잖아요. 서브노트 만드시면 좋거든요. 근데 안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북에도 그 내용 들어가 있는데 서브노트 만드는 게 힘드신 선생님들은 강의 자료로 구조도 자료 나가요. 아니면은 교재 목차 있잖아요.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거기다 보완해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서브노트 언제 만들어요?
서브노트는 1월부터 만들면 안 돼요. 1월부터 처음부터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1, 2월에 내가 처음 강의를 들었는데 서브노트를 강의 끝나자마자 듣는다. 그러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보면 뭐가 된다? 그냥 필사가 돼요. 왜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적어도 3월 이후에 만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6월까지는 1차적인 작업이 끝나 있어야 돼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서브노트 작업할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 완벽한 서브노트를 내가 진짜 멋들어진 책처럼, 출판할 수 있는 책처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업하시면 안 돼요. 서브노트 작업할 때야 공간을 충분히 남겨두세요. 어떤 공간? 내가 나중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비워둬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7, 8월, 9, 10, 11월에 강의를 듣다 보면 추가할 내용이 자꾸 생겨요. 그럼 그 자리에다 그거를 채워 넣으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막 9월, 심지어 10월 막 이럴 때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브노트를 안 만들고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를 봤더니 다른 선생님들은 다 서브노트 만들어서 이것만 이렇게 짜르르 돌려서 계속 봐. 나는 책 한 권 1000페이지 보려니까 너무 힘든데 이 선생님은 한 100페이지, 뭐 몇십 페이지 만들어서 이거 계속 해독해. 너무 부러운데 9월에 막 만들고 있어. 9월 중순에. 심지어 실제로 막 9월 중순에 강의 끝나고 혼자서 만들다 저한테 걸려가지고 혼난 적도 있거든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다 다음 달에 시험인데 전공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언제 만들어 지금? 외워야 되는데. 이거 만들 시간 다 가는데.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누가 9월에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로 해요. 초조하니까. 절대 안 돼요. 이때는 그냥 없으면 그냥 강의자료 돌려보거나 아니면 책 뭐 그냥 밑줄 부분 보거나 하고 넘겨야 돼요. 이건 6월에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채워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해 없는 암기는 없다고 했어요. 무조건 이해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틀린 문제 확인 안 하고 계속 점수만 확인하면 개선이 안 돼요. 계속 틀려요. 시험장 가서도 계속 틀리는 거야. 그래서 꼭 피드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 좀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다 살펴봤어요. 시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제 학습 방법이랑 커리큘럼 전반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이제. 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1월, 2월, 3월, 4월 한 5, 6월까지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긴장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상반기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좀 빡세게 해놓으면 하반기에 편해요. 라고 얘기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반기 되면 다급해져가지고 막 울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1월 달부터 급하게 이제 그 마음에 조금 조급함을 가져야 돼. 조금 조급하게. 내가 이번에는 다음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갔죠. 내년 27학년도에는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목표하는 바 선생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이제 답변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의 길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